지금부터 대한교통학회 춘계학술 발표회 특별 세션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건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10월 7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회차까지는 부문별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회차는 지금까지 발표되고 토론된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종합토론회입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요. 모든 회차의 영상은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식이 있고요. 주제 발표, 이후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오늘 제83회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해서 비대면이지만 우리 학회 회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대한교통학회와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해서 한국판 요즘 이제 한참 그 정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 우리 교통하고 물류 분야에서는 어떤 그 노력을 해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의미,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전반에 대해서 10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아주 뜻깊은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비대면으로 그 실황 중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많은 그 질문도 보내고 많은 시청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차례에 걸쳐서 한 세미나를 오늘은 이제 종합을 해서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도 해드릴 겸 이렇게 멀리 아주 멋있는 강릉에 와서 오늘 그 저기 한국판 뉴딜에 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시곤 회장님 그리고 여러 학회 그 회장단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지금 세미나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실무자 여러분, 그다음에 제 오른쪽에서 지금 이 실시간으로 아주 잘 저기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가를 또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 우리 기술자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로써 제 개회사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재학 원장님 개회사였습니다. 다음은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교통학회장 김시곤입니다. 사실 29, 30 어제 오늘 제83회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하면 어떡할까, 잠도 중간에 몇 번씩 깨는 그 숫잠도 자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제만 220명 등록하고 오늘 한 100명 하면은 지금 대한교통학회가 창립된 이후에 최대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마 강릉에서 개최한 게 큰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기차도 타고 오면서
바닷가에 막연히 코로나를 좀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대한교통학회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가 3자가 해온 제5판 제5번째 세미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대한교통학회는 플랫폼만 제공을 한 거고 모든 물심양면으로 오작 원장님이 제안하고 경비도 다 제공했음을 밝힙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왜 공부하다가 벼락치 공부하려면 요약만 보잖아요. 오늘이 제 5판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대한교통학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네 번이 다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 사회를 보신 분들이 돌아온자라 와서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세부적으로 교통학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좋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아닌가. 제일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 중에 큰 부분이 SOC 디지털인데 이 부분이 교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교통산업 발전을 끌어다니는 게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아보자. 두 번째는 뉴딜을 하면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딜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외계층,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이 교통파트에도 전산이 다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교통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기라성 같은 이 선후배님이 오셔가지고 토론자로 오늘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지혜를 모으는 한 자리가 되어서 이러한 토론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초석 밑바탕에 돌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한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시곤 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의 제5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님과 김시곤 대한교통학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부문 한국판 뉴딜 정책에 아낌없는 제안을 해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산업과 경제 질서에 그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물류 부문 역시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디지털화 등 많은 변화가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통적인 각종 기반시설에 IoT 센서,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결합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철도 등 물리적 공공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SOC 디지털화를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적극 추진합니다.
전국의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부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움직임을 실시간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반시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 물론 유지보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또한 하천과 댐, 상하수도, 도로의 원격 제어 및 자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여 장마와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완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V2X 통신이 가능하도록 도로변 기지국과 센서를 설치하고 전국 4차로 이상 도로에 3D 정밀 도로 지도를 만들어서 차량과 도로 간 협력 주행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AI,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여 교통, 방제, 치안,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 도시를 2023년까지 세종과 부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등 실증 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자체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를 우리나라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미래 생활의 중심에는 기존의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첨단 물류 체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발 앞서 미래의 일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로봇과 드론 배송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범 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100개의 스마트 물류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SOC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 토론회는 교통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이 한국판 뉴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통해서 그린 뉴딜, SOC 디지털 뉴딜, 스마트 시티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의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오늘 그간의 성과를 총정리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교통물류 정책, 뉴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건 실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재학 원장님 개회사, 김시곤 회장님의 환영사, 백승근 실장님의 축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한국판 뉴딜과 교통물류 추진 방안입니다. 발표는 한국교통연구원 예충렬 국정과제지원 연구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예충렬입니다. 네, 앞에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교통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서 10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한국판 뉴딜의 교통물류 부문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4차례의 세미나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다시 어떤 컨센서스 이루는 이런 자리를 만들고자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제 개인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의 많은 전문가들과 대한교통학회의
그 전문가들 또 관련된 부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정리해 주신 바를 제가 대표로 발표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먼저 코로나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그 원래 뭐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생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우리 사회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게 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한국판 뉴딜이 한번 완성된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기에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진행해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표현하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통물류 부분에서도 우리 분야의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한국판 뉴딜을 완성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로나로 인한 교통물류 부분의 영향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전문가들의 그 토론 발제 노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뭐 널리 잘 알려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없는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영향이 상당히 복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리두기가 그 수요를 위축시키고 소득을 감소되고 다시 소득과 생산이 감소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 경기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악화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고 불평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세계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이제 탈세계화, 역세계화로 진행이 되는 추세도 보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교란되면서 자국 내에서의 농업과 제조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장의 기능에 많이 맡겨져 왔습니다만은, 이 시장의 실패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는 그 비대면 활동을 촉진하게 되고,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발생이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원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굉장히 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 충격을 교통 부분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거리두기는 곧 교통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고 개인교통 선호를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부분에서 서비스 공급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서민들의 그 모빌리티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국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가치 사실이 붕괴되면서 국가 차원 가까운 근거리 지역에서의 생산과 물류 체계가 중요해지면서 보다 이제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 물동량 감소라든지 이런 그 악영향이 예상이 되고, 반면에 국내에서는 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배달 서비스가 증가해서 도시물류 시설이나 도시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잘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 배달원 물류 종사자들의 안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아서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그 항공 산업이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통행량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3월 첫 주에 통행량이 가장 많이 줄었었고요. 그 뒤에 차츰차츰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3월
첫 주에는 지역 간 통행이 그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비해서 60%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 이제 10월 달 최근에 와서는 거의 회복이 됐고 오히려 1월보다 더 통행량이 많아진 정도로 이제 통행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도 거의 뭐 60%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그 70%대 올라왔고 택시가 한 30% 줄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된 게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중교통을 기피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상당히 택시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는 매출액이 거의 30% 정도 줄어들어서 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이 노정되고 있고 고속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철도, 고속철도도 뭐 KTX는 거의 수요가 반으로 수송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보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 이제 전세버스인데요. 전세버스 86% 정도 줄어들면서 차량의 15, 16%가 운행을 중지하는 휴업 신고를 하 있는 상태고 국제항공 교통량은 거의 6% 수준으로 94%가 줄어들어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회복이 됐지만 국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 이제 고용 측면에서 운전자 수도 급감을 해서 버스 부문에서 3,600명 이상이 종사자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츰 회복이 되겠지만은 교통 물류 산업의 이 장기적인 충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이제 교통 물류 쪽의 내용도 상당히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물류 부분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해왔던 이 정책이 아니라 어떤 신속한 전면전을 하는 이제 세판 짜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여러 중요 부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큰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기반에는 고용 안전망을 추진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 전략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한 야심찬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물류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영향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물류 부분에서의 디지털 뉴딜 사업, 그린 뉴딜 사업, 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물류 측면에서는 먼저 디지털 네트워크 AI, DNA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특히 비대면 산업 육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SOC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또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적극적인 교통 부문 에너지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빌리티에 크게 역점을 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연 자동차를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하는 이런 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시행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교통 체계에서의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서는 크게 이제 교통 물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 체계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공간의 디지털 혁신에서는 교통과 방범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그리고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의 차량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주된 내용이 되고, 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노후 차량을 전환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나누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통합적인 모빌리티를 구축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교통연구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자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수렴한 결과 총 22개의 새로운, 기존 정책의 보완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과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22개를 대표 과제로 뽑았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논의를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일단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8개 과제에 대해서 대한교통학회 전문가들과 이걸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서 앞에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개가 안 보이네요. 4차례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10월 한 달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1차는 그린 뉴딜, 그린 모빌리티를 주제로 했었고요. 2차는 SOC 디지털 뉴딜, 그리고 3차는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마지막으로 4차는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4차례의 세미나 발표 토론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렇게 발제하는 차원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추진 현황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나 관련된 계획을 밝힌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의 감축 목표를 8천만 톤 이산화탄소 이퀴밸런트 줄이는 걸로 이렇게 2030년 로드맵에 제시가 돼 있고, 미세먼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의 보급, 수소차 보급,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이런 목표가 나와 있고,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4년까지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2040년까지 차량 스톡에서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약 46%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2050년에는 18%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요 재원은 22년까지 약 8.6조, 25년까지 총 20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뒤에 이번 주에 이제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 목표를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교통 부분에서의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린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정교하게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획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친환경 차량 등록 대수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목표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약 3.5%로 상당히 더디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더딘 배경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친환경 차량들의 짧은 운행거리가 문제고, 또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아직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아직 성용차 위주로 차량이 개발되고 있고, 인센티브를 통한 물량 공급, 인센티브가 없다면 상당히 더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고요. 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화물차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차량의 친환경화는 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에서 나와 있는 비교적 차량이 짧은 10년 이내의 차량들도 미세먼지가 많이
제법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단의 친환경화를 완료하자 하는 주장을 이제 전문가들이 했고요. 운행 기반, 충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상당한 버스 친환경화 보조금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물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해서 이행을 하자.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차량의 보급, 충전소의 인프라의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지적과 또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 친환경 차량의 신재생 에너지 조달,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비축 뭐 이런 부분에까지 이 친환경 차량과 연계되지 않고 좀 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를 결합하는 그 정책 융합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는 도로 부분에서는 그 CITS를 2025년까지 고속도로는 100% CITS를 구축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요. 디지털 트윈에서는 정밀 도로 지도를 20년까지는 고속국도 전체이 됐고 22년에 국도, 25년에 4차로 이상의 지방도에는 다 디지털 도로로 지도를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는 전체 철로를 IoT 센서를 설치하고 4세대 무선망을 구축하겠다. 공항에서는 비대면 비접촉 보안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로 SOC가 개별 과제로 이제 도로만 가지고 추진이 되고 좀 범위가 좀 좁다, 협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하고 있는 로드 네트워크의 완성에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커넥티비티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서 CITS와 자율주행차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관계,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과의 관계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되면서 앞으로 특히 SOC는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 상당히 이제 잡히는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SOC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는 경제성을 초월한 정책적 의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도 모든 SOC 분야를 아우르는 이런 접근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대안으로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물리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논리적 인프라를 통합하는 구축이 필요한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통특별회계 도로 개정에서 연 1조 원 정도 6년간 이렇게 좀 마련하자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연료의 텍스 베이스드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주행거리 기반의 증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도로정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 통합적인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도 DNA화, 철도 SOC 융합 디지털화, 또 친환경 미래 철도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공항에서는 원 아이디, 한 가지 아이디 프로세싱하는 부분, 통합적 공항 관리, 또 공항의 디지털 트윈 구축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컨트롤 타워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부문 또는 기관을 아우르는 전체 시간 계획을 짜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모빌리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108개 지자체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수 솔루션을 확대하기 위해서 7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자율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비전 하에서 자율주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테스트베드인 KCT를 고도화하는 노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 사항은 스마트 시티 뉴딜의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특히 이 모빌리티를 포함한 뉴딜 정책 스마트 시티에서의 모빌리티 포함 실효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있고, 다른 교통 부분의 뉴딜 정책과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성능 검증 인정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으로는 스마트 시티 뉴딜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다른 분야의 과제들과 융복합, 특히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의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이런 부분, 또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와의 스마트 시티에서의 융합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판 뉴딜 리빙 랩을 설치해서 종합 실정 사업을 추진하자. 여기에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시티 교통 뉴딜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이제 저탄소 친환경 확장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모빌리티 청정 교통 체계, 특히 또 물류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에서의 로봇 배송 사업 이런 것도 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자율주행차 성능 검증 인정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입니다. 택배 또 퀵 서비스 이런 수요 굉장히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주로 이제 정부에서는 스마트 물류 산업, 생활 물류 산업 스마트화를 위해서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이 도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거점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또는 기업 공유형 물류 센터를 확충한다든지 중소형 도심 배송 지원 시설 확충, 이런 고속도로 유의부지 시설, 도심 택배 분류장 설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물류 유통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K 물류 시범 도시 사업을 상비 신도시와 두 군데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물류 실정 단지도 25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린 물류 체계 구축, 앞에 그린 모빌리티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 생활 물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과 관련돼서 지적되는 사항은 계획 수립과 실행 주체가 따르지 않느냐. 계획 수립은 주로 공공부문, 정부 사이드에서 하지만은 실제 그것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인데 민간 부분의 참여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고, 특히 기존의 물류 부분에서는 정부의 R&D 투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번에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류 부분은 디지털화 역량 자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책을 해야 되겠고,
특히 그 물류가 앞으로는 에너지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콜드 체인은 많은 이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류 시설 내에서의 환경, 안전, 근로 여건 개선 부분에 대한 접근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필수 서비스로서 그 사회 안전망을 높이는 이런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상 물류 시설 서비스 이를 구상과 검토, 계획, 시행, 운영 모든 단계에서 민간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시설 개발, 정보 디지털 플랫폼 공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생활 물류 시설 부지 확보, 공동구 설치 의무화, 화물 공동 처리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 또는 이제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화물 자동차의 탄력적인 시장 수급제 또 이제 자가용 유상 운송 화물 차량 우리 그 화물 차량 렌터카가 없습니다만은 화물 차량 임대업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에서는 사실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물류보다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그 유통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물류 체계 구축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커머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이제 상거래 결과 물류가 이동이 되는데 그래서 물류를 하려면 유통을 충분히 보고 유통과 결합된 정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이 종합 정리를 해서 결론과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에서는 방역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도 이 감염병에 강인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공항 관리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에서의 여러 가지 수요 관리 정책, 또 혼잡 정보 제공이라든지 여기에서 열차 교행, 지하철에서 열차 교행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제 방역 자동화, 공항 CRQ의 그 시간적, 공간적 분리 이런 노력이 해야 되고요.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많이 해야 되겠고, 특히 취약 지역, 취약계층 모빌리티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공공부문 주도로 해야 될 것이고, 공유형 택배, 또 자가용 택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의 뉴딜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완을 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뭐 SOC 인프라 뭐 이게 분절된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를 전체를 아우르는 뉴딜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 또는 작은 확장 정도가 아니라 그 뉴딜 성격과 규모에 어울리게 새로 판을 짜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교통 인프라, 또 차량, 에너지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은 그 전기화, 자율화, 또 공유, 통합 이런 개념에서 그린 모빌리티 뉴딜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뉴딜에 있어서는 대전환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모빌리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전환 목표,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단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당성, 경제성을 초월한 선도적인 정책 의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에 의한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민간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이제 발제를 드리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후속적인 연구를 하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충렬 단장의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패널 토론의 시간인데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국교통연구원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패널 토론의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은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재학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좀 이미 우리 예충렬 단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서 많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또 토론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도대체 뭐냐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또 함께 우리 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지정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소개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순서는 원래 그 1차부터 4차까지 이 토론을 사회를 보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을 대표해서 동아일보의 서영석 기자님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토론을 해주시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혹시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그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저쪽 기술진한테 질문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봐서 한두 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황기현 홍익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는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사회를 봐주셨던 강경호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와 자율협력주행에 대해서 사회를 보셨던 연세대학교의 대한교통학교 부회장이신 정진혁 교수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를 봐주신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이시면서 교통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이창훈 교수님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아마 이해를 잘 하셨겠지만 사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이 네트로 제로가 되게 만들겠다. 굉장한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우리하고 관련된 수송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황경 교수님께서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충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을 바로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이 녹색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한번 잠깐 얘기하고 녹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굉장히 촉진되기 시작했고 또 이동이 국제 간 이동도 되게 줄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커다란 환경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판 뉴딜은 크게 오늘 소개에는 디지털, 녹색,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최근에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이 안 된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분야에서 사실상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SOC 디지털의 이외에는 특별히 우리 교통분야에서 할 역할이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녹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타 분야에 대해서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분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언택트 도시가 되면 이제 우리 국토 도시 분야에서는 도시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집중해서 분산된 집중으로 도시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철도역의 입지과 그 철도역의 입체 복합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별로 논의가 되지 않고, 또 어떤 그 직장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사회 안전망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감염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감염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저소득주 계층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대중교통에 대한 밀도 관리 부분이 특별히 많이 언급이 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조금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서 논의는 안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방 도시로 갈수록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으면서 이 지방 도시가 앞으로 오히려 화석 연료를 더 배출하는데 더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 승용차 이외에 또 대중교통의 최선성이 맞지 않다면 대중교통 이외에 뭔가 이 지방 도시를 좀 새로운 시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 이제 녹색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자동차 체계를 이제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시된 거는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그 에너지를 좀 바꾸는 그런 중심으로 녹색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특히 우리 교통 부분에서의 인프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돈이 많아 들어서 그런지 인프라 부분이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프라 부분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도로의 어떤 도로교통 체계를 좀 재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수단, 뭐 보행과 자전거와 그다음에 뭐 이모빌리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친환경 수단도 우리가 좀 포함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 자동차 기반의 그런 어떤 체계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의 지하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많이 내는 차량들은 어떻게 보면 지하화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전기 벨트로 이동하는 그런 도시명 하이퍼루프와 같은 그런 어떤 체계의 과감한 어떤 그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철도 투자의 어떤 액수가 좀 커서 그런지 철도 부분이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철도 입체화하는 부분, 복합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이퍼루프와 같은 어떤 철도를 도입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철도의 지하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류가 사실상 거의 70% 가까운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물류 부분을 지하화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 뭐 도요다의 어떤 우븐 시티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뉴딜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통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관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좀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런 포럼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교통 분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교통 부분의 목소리를 함축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포럼이나 컨트롤 타워가 우리 교통학회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기영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그 의견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통 분야에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고 뉴딜 사업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의 모빌리티 뉴딜 포럼 같은 그런 어떤 류의 그런 모임이나 또 움직임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100% 공감을 하고 저희 교통연구원하고 대한교통학회가 앞장을 서서 국토부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번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경 교수님께서 디지털 SOC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거 사실은 여전히 우리 국토부도 그렇고 이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사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한양대 강경호입니다. SOC 디지타이제이션에 대한 좌장을 맡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4명이 발표를 하고 5명이 토론이 있었는데 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자들이 중점으로 했던 내용을 한 두세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은 두 번째 SOC 디지타이제이션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됐으니까 좀 간과하고요. 좀 인상에 남았던 거는 두 번째 토론자로 나왔던 연명배 충북대 교수님이신데 충남대인가요? 죄송합니다. 한국재정학회 학회장이셨는데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학회 회원님들이 연세가 한 50 이상인 분들은 거의 한번 루스벨트의 뉴딜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극단적으로 표현이 죽은 케인스가 100년 후에도 다시 나왔다. 이미 사장된 뉴딜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판이라는 말이 좀 저도 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어떻든 한국판 뉴딜이라는데요. 뉴딜의 방점을 지키니까 대공황 시대에 공급 과잉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 투자를 했던 그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SOC 뉴딜, SOC 디지타이제이션인데 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뉴딜 정부 돈 쏟아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분 말이 승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거의 재정 투자의 승수 효과는 0.5 이하도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리커버리 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베노믹스나 그다음에 미국의 양적 완화 이런 거하고 비교하셔서 기축통화니까 미국 같은 데는 돈 쏟아부어도 되지만 한국은 어떠려고 그러느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크리티컬하게 하셨고 그분이 이제 교통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재정 전문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SOC 디지타이제이션에서는 적극 동조를 하시겠다.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로 된 도로나 그런 커넥티비티를 디지타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SOC는 지금까지 이제 피지컬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 디지털 커넥티비티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재하 원장님이 계시겠지만 복합 환승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미 커넥티비티란 말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피지컬 커넥티비티였는데 이번에 이제 디지털 커넥티비티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했었던 것들이고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SOC 디지타이제이션 또는 디지털 커넥티비티가 안 되면 스마트 시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기본 투자를 위해서는 SOC 디지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정책 제안으로 보면은 물리적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논리적 통합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현준 박사님이 이것도 이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행거리 기반 증세를 약간 거론하셨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증세 논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김시건 학회장님이 공항, 철도, 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한 분야가 해운이 빠졌는데 해양수산부가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 같지만 물류 분야에서는 해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운에 대한 것들도 같이 동조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2분 동안만 간단히 이렇게 히스토리를 잠깐 하고 키워드는 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학회 회원님들 요즘
그 졸업생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자리를 전국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교통 전문가들 일자리하고 어떻게 이게 연관을 맞겠느냐. 그래서 오재학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중에 그동안 이제 그 교통 이렇게 일자리를 해보면은 뭐 교통 영향 평가 벌써 뭐 한 30년 넘었죠. 그걸로 명맥 간신히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이란 그 제도를 해서 거기에 뭐 약간 나오니까 그 일이 사실은 뭐 엔지니어링도 하고 교수들도 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연구원에서도 하고 이게 그 파이가 적으니까 그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뉴딜 이걸 사실은 그 새로운 판을 짜는 것처럼 교통 일자리에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회를 가지고 그 교통 전문직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정부 사업 위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거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오재학 원장님이 제시를 하는 것처럼 사람 인재 양성도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이 인재 양성 없이 사업 위주로 가는 거는 뭐 흔히 말한 대로 뭐 모래성 짓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30몇 년 근무를 하면서 뭐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이상한 거 맞아. 그래서 저희 교통공학과도 처음에는 교통에다가 교통 시스템으로 가다가 한때 여기 누가 계시지만은 녹색이 유행이 됐었죠.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 가지만은 그래서 녹색교통공학과로 한번 바꿔볼까 하다가 뭐 창조가 뜨길래 창조교통공학과로 바꿔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뉴딜 교통공학과로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기본인데. 그래서 이 흐름은 있지만 정권마다 흐름은 있지만은 녹색하고 그린하고 뭐가 다르냐? 영어하고 한국말인가? 뭐가 다르냐? 그런 것들이죠. 디지타이제이션 나온 지가 언제고 아이배치 그래서 스마트 비클하고 스마트 하이웨이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연구원 같이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 연구기관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인원, 특히 전문직하고 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 거를 교통학회랑 같이 한번 추진해 봤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걸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고심에 찬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교통 물류 분야 우리 학계 회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그 대응도 하고 또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리드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학회가 좀 또 중심이 돼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지털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모빌리티 산업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 테슬라가 그렇게 이제 급부상을 하는 것을 보셔도 앞으로 10년, 짧게는 10년, 20년 안에 완전히 이 모빌리티의 서비스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어떤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디지털 그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 그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그 디지털 SOC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앞장을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앞으로의 미래의 일자리의 어떤 몫이 있다, 일자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아마 토론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진혁 교수님이 요즘 한참 뜨는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뭐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또 이제 뉴딜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뉴딜에 또 그걸 크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입니다. 저는 우리 연속 세미나 중에서 3차 세미나 주제는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세미나를 담당했었습니다. 저희는 3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분의 집중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유튜브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점의 제시는 빅펀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발표된 내용들은 스마트 시티의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 계획과 그다음에 주요 요소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성능 검증, 인증 체계 등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있었으나 결국은 이 신기술, 그다음에 뉴딜 정책이 대국민에게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 또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빅펀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뉴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적용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적인 입장이나 시간적인 어떤 제약 이런 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충렬 박사님께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제시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 뉴딜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이 미비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주요 화두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완성도 높은 어떤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기반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국가 중점 과제를 갖다가 선정을 했고 시범 도시도 기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들을 갖다 적용하고 그것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어떤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시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대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저 환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기술적 분야에만 치중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를 얘기한다면 도시에서 교통이 운영되는 상태를 보게 되면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분류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유저, 비클,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뭐 등등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대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스마트 시티에서의 계획 개념과 설계 개념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약화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교통 문제, 교통 솔루션은 또 도시 기반이, 도시 형태가 선제적으로 계획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계획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신기술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TS나 신기술이 기존 도시에 적용됐을 때의 이득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우리가 기인식을 했고요. 다시 얘기해서 도시와 같은 변화를 같이 계획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획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율주행차 같이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유부지나 기존에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사용되지 않을 그런 어떤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대중교통에 대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가 속도 전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제공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기술과 자율주행과의 어떤 공유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계획으로는 우리가 정책 제안에서 얘기했듯이 리빙랩을 통한 종합실증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범 사업 지역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 그 다음에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국민 홍보와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발견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종합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지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스마트시티는 정말로 이 종합 전시장, 종합 체험장,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지금 그 인기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역할이 커진 우리 저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이창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의 이창훈입니다. 뜻깊고 아주 좋은 세미나에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3일 전에 4차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았었습니다. 물류 분야 전문가도 사실은 아닌데 좌장을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대한교통학회 회원 대다수가 교통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물류와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4차 물류 세미나의 타이틀은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논의되었던 내용은 조금 전 예충렬 단장이 아주 소상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주어가지고 여기서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두세 가지 부가 의견만 첨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세미나는 그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활 물류의 스마트화, 그리고 콜드체인과 물류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도시 물류, 그리고 스마트 물류와 정부의 역할, 이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한국판 유들의 그 물류 분야에 대한 최근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4차 세미나 그 유튜브도 꼭 한 번씩 봐주셔서 좋은 정보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물류 분야는 주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이라는 대과제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체계는 크게 디지털 뉴딜의 SOC 디지털화 그 분야에 속하는 12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그 미래 물류 발전을 위한 스마트 물류라는 패러다임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영세하고 아주 노동 집약적이면서 비효율적인 그 물류의 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로 물류 시장은 그동안 활발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물류 분야는 최근에 국가적 관심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적 대전환의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IT 기반의 진흥화된 물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현장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 물류는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가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이번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이 또 하나의 획기적 발전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그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던 동북아 물류혁신 로드맵이 그 이후에 제2의 전성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과제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2025년까지 단위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 인하대학교의 김용진 물류대학원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과제의 국비 대비 일자리 수 증가에 대한 가성비가 아주 월등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분야에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의 아이템들이 상대적으로 그 풍부하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자리의 순증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게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그리고 고용 축소 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한국판 뉴딜 과제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류의 스마트화로 인한 고용 시장의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의 비전 중에는 중단기적으로는 저성장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시장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담보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화를 추구하고 무인 자동 시스템을 지향하는 물류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양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서 우려하는 특정 그룹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제4의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부각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미국에서만 당장 30만 명의 운전기사가 당장 실직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만일 현재 택시들이 미래 모두 자율주행 택시로 대체될 날이 온다면 지금의 25만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우려들입니다. 우버 시스템이 발을 들여놓지 못했고 타다 시스템이 문을 닫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래 스마트 환경을 앞당기게 될 뉴딜 정책은 과연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직종과 새로운 기술 영역에 새로운 고용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건설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물류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도시 물류와 관련해서 유통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신도시 개발에서는 K물류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도시권을 대상으로 해서는 10개소의 K물류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등 신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하물류 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도전적인 신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 분야에서 도시물류를 위한 진공 튜브 시스템과 같은 그 지하물류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성공한다면은 획기적인 지하물류 인프라로서 세계를 선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지하물류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프로젝트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이퍼루프는 우리도 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을 위한 일반적인 하이퍼루프와는 달리 이 물류 분야에서는 인체상 유해 문제라든지 안전성 검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지하물류를 위한 그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에 적극적 도전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축적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하이퍼루프 시스템은 미래의 초음속 최첨단 여객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물류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잠깐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볼 때 교통물류 부문에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부분 과제와 컨텐츠들은 사실상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교통물류 시스템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오던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오토메이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CITS, 일렉트리피케이션의 전기자동차 정책도 그렇고 모빌리티 인테그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물류의 스마트화 정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 교통물류 기술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도전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물류 분야에서는 이번 그 한국판 뉴딜 추진이 그 물류의 제2전성기가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1전성기가 그 동북아 물류 혁신 로드맵 추진이었다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를 그동안 쭉 만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물을 만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를 먼저 띄우고 또 어떤 순서로 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사실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
다양한 토론과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는 데에서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사실 그 물류는 요즘 택배 노동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힘들어서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의 가장 기존에 있는 혁신 경제나 혁신 성장 그 정책들하고의 가장 그 차이점이 이 휴먼 뉴딜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고용 안전망 또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것이 토대로 해서 이 어떤 기술적인 디지털 또는 그린 뉴딜, 그린에 대한 어떤 전환을 이룩하자. 이게 이제 그 핵심 스피릿이 아닌가, 개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물류 산업, 물류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영석 기자님은 사실 이제 언론에서 기자, 굉장히 젊은 기자님이세요. 토론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언론에서 보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통물류 쪽에서 기대하는, 우리 또 교통물류 쪽에 또 전문 기자세요. 그래서 이 교통물류 쪽에서 좀 바라는 그런 그 희망사항은 뭐냐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토론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차 토론 때 패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또 우리 오장 원장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많은 생각도 듭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는 참 많은 청사진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을 흔히들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고 뭐 사람이 또 공간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뭐 혈관과 같다 이렇게들 교통을 평가하고는 하는데, 이 교통이 하나의 또 산업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과 또 저탄소, 탈탄소 이러한 또 녹색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또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판 뉴딜이 과연 청사진만 있을 것이냐라는 이러한 또 우려도 적지 않아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언론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전과 청사진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 교통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내연기관차로 대표되는 이러한 또 탄소 배출 그리고 좀 환경에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곤 하는데, 오히려 이 교통이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면은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더 앞으로의 미래 21세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또 언론의 역할은 또한 또 감시와 비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명목 삼아서 이렇게 또 뭐 만약에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산이 또 뭐 이렇게 줄줄 새고 뭐 행정상의 난맥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투자하는 이만도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비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죠. 대형 SOC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뭐 복마전이나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되곤 했었는데, 한국판 뉴딜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오늘이 참 이렇게 추진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인데, 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런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차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실생활에 대해서의 이런 체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지금 우리 예충렬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거라든지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좀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의 뭐 수소와 뭐 전기 이런 탈탄소 차량으로의 이런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선박을 이용한 운송 과정에서의 뭐 황산화물 배출 이제 저감이나 아니면은 또 디지털을 활용한 뭐 원격 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과연 현재 하는 거를 뭐 재탕을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국민들의 체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더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돼야 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일본의 좀 교통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교통만큼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뒤를 이제 우리 한국이 또 코티와 함께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따라야 되겠지만은요. 특히 일본에서 참 재밌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지금 또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신칸센 고속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실증 실험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쿄역 그 지하 상가에 보시면은 많은 그 횟집들이 있고 그 도쿄역 주변에 많은 또 이렇게 어패류를 또 이제 파는 이런 이제 상점들이 있는데요. 그 신칸센이 이렇게 또 일본의 동북 지방을 많이 지납니다. 태평양을 따라서요. 근데 이 신칸센이 지금 그 수송 그 실적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신칸센 인프라를 노는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운송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칸센을 통해서 이렇게 어패류와 수산물을 수송하는 이런 실증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산물 이제 업판장에서 이제 현지에서 일본 동북지방에서 수산물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신칸센으로 한 두세 시간 만에 실어 와서 도합 4시간, 도어 투 도어로 4시간 만에 이렇게 횟집까지 갔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와, 참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다가오는 한국판 뉴딜 아이디어로서 좀 참고할 만한 게 되지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교통과 물류는 떼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것도 뭐 좋겠지요. 뭐 토목 사업도 당연히 고용을 창출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기존에 있는 물류와 교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좀 더 아이디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국토부에서도 오늘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참 언론이나 이렇게 또 우리 학계에서 참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뭐 좀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법 때문에 안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는 실무 주무 부처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같고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뭐 기재부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한 이 사업들이 이런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리들 때문에 그 엎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이 규제 샌드박스도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다가 또 여기도 설득해야 되고 저기도 설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한국판 뉴딜에서 또 일어나게 된다면은요. 이거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강한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뭐랄까 한국판 뉴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뭐 각 부처별로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과감하게 좀 집행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좀 예산에 쌈짓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라는 이런 확약이나 확답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아까 우리 앞선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뭐 녹색 성장이라든지 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라든지 과거 뭐 노무현 정부, DJ 정부 때까지 수많은 아젠다와 뭐 제목 슬로건이 쏟아졌지만은 끝내 이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앞으로 지금 한 2년 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자마자 폐기되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제언을 하면서 정책 당국에서는 이러한 뒷받침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릉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좀 우리 오늘 올해 83회 학술 발표회가 잘 또 마무리되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영석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고통도 겪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토론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형성한 것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교통물류 분야 추진 방안에 대한 그 발표와 토론을 재밌게 아주 유익하게 들으셨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의미 있게 봤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지난번 주인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를 방문해서 그 이용자 맞춤형 버스 시스템, 그다음에 또 그 중소업체 스타트업의 또 그 라이다 그 제조업체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뉴딜이다. 저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 치어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 주인가 중앙일보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유명한 미래 석학인데, 이분이 한국의 그 핵심 성장은 통신과 교통이다. 그러니까 이 ICT와 그다음에 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수송 교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더 잘하려면은 이 녹색 그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어떤 충언을 그 조언을 한 걸로 봤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교통 분야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훨씬 중요하고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핵심 분야고 우리가 할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국판 뉴딜 속에서 이 교통과 물류, 모빌리티 분야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아마 쭉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느낌을 가지셨는지 난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금년 1년 가까이 코로나19 속에서 뭐 한국판 뉴딜이다 이제 뭐 이런 거에서 경제문사회 연구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교통 분야야말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이 휴먼 뉴딜의 그 세 가지 요소를 아주 다 구비한 하나의 시범적인 종합적인 하나의 그 분야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학회 회원님들과 우리 교통 물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도 이 경쟁도 키우고 또 우리 분야의 일자리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오늘 그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 정책 토론에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대한교통학회,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연 공동 세미나를 이것으로 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